93회 같이 하셨는데 뭐 괜찮죠? 네. 네. 멤버도 좋고 분위기도 뒤에 좋고. 가서 저한테 또 구박하는 건 아니지? 이제 안 간다고 이렇게. 그래요. 1부에서 경제 알아야 바꾼다. 에서 했었던 얘기 다시 한번 이제 했었는데 일단 그 이제 94회에서는 김상조 위원장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 임명됐어요. 우리 녹화 시간으로 오늘 화요일이죠. 임명됐는데 야당은 계속 반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임명 강행한 거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 선생님이 보시기에 그 대통령의 이번에 결단 어떻게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네, 잘하셨죠. 그러면 공 선생이 바라보는 김상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페이스북에 그냥 잠깐 이렇게 쓰셨지만은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페이스북 그냥 읽어보면 알 텐데. 아 모르겠어요. 그래도 얘기해봐. 그렇게 감정을 실어서 남을 칭찬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예. 그런데 아주 김상조 선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별나게 아니, 이렇게 얘기돼. 사실은 그렇게 된 이유가 주말에 이제 국회의원들 몇 명 좀 컨택트를 해봤는데 그 사람들의 하는 그 반응들을 보고 조금 기분이 이제 더 안 좋았던 것도 있죠. 국민의당 의원 만나셨구나. 네. 네. 김상조 교수는 좀 독특한 스타일이에요. 뭐냐면 보통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런 진보 경제학자라고 하면 좀 하다가 좀 지쳐서 제풀에 좀 나가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은 열정은 있는데 세상은 안 바뀌니까. 근데 김상조 교수는 거의 20년이죠. 20년이 넘게 재벌개혁 운동에 관련된 일을 뭐 밤낮 정말 말 그대로 밤과 낮 없게 주중 주말 없게 헌신적으로 일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끼리도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얘기하다가 자기 집에 안 가고 사무실 가서 밤에 9시나 10시쯤 사무실 간대.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뭐 마저 더 할 것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 경제개혁 연대를 지금 한 17년 하는데 그걸 뭐 거의 본인이 직접 끌다시피 하고 일을 해왔는 사람인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안지 한 20년 되는데 처음 소개를 받을 때 정원천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옛날에는 정원천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우리 상조 그랬어. 그렇게 굉장히 말하자면 당신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 뭐냐면 이제 홍익대학교의 전성인 교수고 또 하나는 이제 김상조인데 그거 소위 말하면 학교에서 배운 공부를 현실 생활 사회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그걸 반영하는 그러한 노력을 한편으로는 교수로서 자기들 뭐라 하자면 승진을 위해서 뭐 연구 논문 써야 되고 하는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꾸준하게 오래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예. 그거를 정말 헌신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게다가 뭐 우리도 이제 처음 지명될 때 뭐 무슨 또 시비거리가 생기는 건 아닌가 걱정했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을 갖고 막 이러고 저러고 뭐 조중동에서 뭐 하고 뭐 한나라당에서 하고 뭐 하는 것까지야 뭐 그렇다고 하겠는데 한나라당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한나라당이 없고 있긴 있습니다. 네. 아 있어. 자유한국당. 근데 다른 사람들까지 이렇게 말하자면 정략적인 이유로 이러쿵저러쿵 딴소리하는 거를 보면서 아 정말 국회의원은 상대할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근데 우리 상조 하니까 무슨 상조에서 느낌이 나는데. 네. 그때는 상조란 단어가 없었어.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은 김상조 그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두고 봐야죠.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장에 그동안 개혁적인 인사가 임명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실제적인 정책의 집행과 또는 법제적인 개혁이라는 면에서 뭘 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는 그 정권적인 차원에서 또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것을 크게 보면 독과점 그 말하자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재벌 정책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하나같이 그동안에 개혁하자고 말하지만 막상 그것이 대기업의 뭔가가 그 일하는데 좀 부담이 된다는 소리만 들으면 쑥쑥 들어갔단 말이에요. 용두사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가가지고 과연 정권적인 차원에서 얼마만큼 실행력을 가질 수 있을 거냐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공정거래위원 또는 공정거래 관련된 법제가 그거 역시 말하자면 굉장히 그 참호에 들어가 있는 관료들한테 완전히 다 맡겨져 있는 제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 하나 딱 됐다고 하면 뭐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슬슬 뭐 돌아가고 뭐 보고 안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거 뭐 법제적으로 이것 때문에 뭐 실행하기 어렵다는 동 뭐 이것저것 돌리고 잘 모르겠으면 뭐 위원회 만들어서 뭐 추진위원회 만들자는 등 이런 식으로 시간 때우기 정말 뭐 쉽거든요. 관료들의 저항.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 한 사람 달랑 들어가지고 뭘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상조 선생한테 혼자 들어가면 안 된다. 더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게 뭐 모든 조직이 그런데 밖에서 사람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 자리 뺏긴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흔히 모피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기재부 관료들끼리의 그 지들끼리 싸우는 아성 이게 조그맣게 있지만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료와 퇴직관료 사이의 그 끈끈한 지들끼리 먹고 사는 그 사슬이 또 하나 있어요. 요번에도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왜 공정거래위원 부위원장이라는 친구가 거의 뭐 실시간 중계로 삼성이랑 그렇죠. 얘기를 하고 저 개인적으로 알아요. 나는 뭐냐면 나도 만났으니까 뭐냐면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정도를 하고 나서 나오고 난 다음에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 있으면서 연간 한 4, 5억 받으면서 자기 입으로 그래. 뭐 우리야 1년에 한 서너 번 전화 걸어서 풀어주면 된대. 밥값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 중간에 나간 사람, 정년돼서 나간 사람 해가지고 주르르 있어. 정관예우랑 똑같아요. 지금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무원들도 저 퇴직하면은 저 선배들 밑으로 연결로 해가지고 또 먹고 또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위원장이야 뭐 3년 있다가 가든 2년 있다가 가든 가고 나면 또 우리는 또 우리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라서 저걸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면 기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조직에 관련된 법제를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쉽지 않아요.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잖아요, 이게.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을 이제 임명한 거고 공정거래위원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을 하는 건데 위원장 한 명으로 되는 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게 또 말하자면 눈 가리고 아웅인데 우리나라가 위원이라고 만들어내는 게 의미가 없는 게요. 예를 들면 뭐 금융감독위원, 금융위원장도 그래요. 그게 정부기관인데 독임제가 아니고 독임이라는 게 이제 싱글 한 사람이 임명됐다라는 뜻으로 다른 장관과 달리 금융위원회도 위원회로 돼 있어. 그 위원회 하나에 위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회의의 장이 위원장일 뿐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원장도 그게 보스처럼 자기가 다 주문을 넣어요. 공정거래위원장도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위원회라는 말이 한국인의 그 문화에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권력의 그 공점, 권력을 같이 나눠서 협의에 의해서 무슨 일을 갖다 결정한다는 것 자체를 아는 나라가 아니라서 위원회라고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혹시 기존에 있던 뭐 공정거래위원들이 뭐 김상조 신임 위원장을 뭐 비토한다든지 아니면 뭐 속된 말로 뭐 왕따시킨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면 자르면 되니까. 그렇죠. 장관급이고 네.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결국은 또 위에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또 무슨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도 그렇지만 이제
그런 짓을 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뭐냐면 지들끼리 뒤에서 사박사박 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걸 해놓고 위원장이 이제 말하자면 이거 안 된다 하면은 이제 한두 번은 위원장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해놓고 뒤들기 이제 기자들한테 푸는 거지. 위원장이 뭐 독선적이고 뭐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뭐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또 뒤에서 이제 칼질하는 소리를 쫙 풀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나중에 또 청와대에서 두고 아이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래가지고서 또 그 사람 또 일찍 내고 이런 짓 우리나라 계속해서 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죠. 근데 주 선생 쓰는 그 단어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부사들을 내가 보는데 아까 사부작하고 지금 사박사박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비슷한데 조금씩 뉘앙스는 시험이 다르죠. 뭐가 다르게 사부작은 약간씩 인크로 그러니까 이렇게 점령을 해오는 사부작 거고. 야금야금 예, 야금야금 들어오는 거. 사박사박은 이제 소리 안 나게 살금살금 소리 안 나게 이렇게 지나가고 흔적 안 남게. 아, 그런 다르구나. 그런 뜻으로 저는 아, 그게 거의 비슷한 줄 알았는데. 그걸 또 미묘한 차이를 또 발견하셨네요. 네. 아니 똑같은데 네. 사부작을 몇 번 썼거든요. 사박사박은 처음 들었어 오늘. 공정거래법이 이름이 이제 정식 명칭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게 계속 문제됐던 게 이게 전속 고발권 아닙니까? 네. 결국은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으면 뭐 대부분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 네. 그리고 또 아주 예외적으로 규정은 있습니다. 뭐 검찰총장이 뭐 고발 요청을 이제 고발을 이제 요청할 수 있다. 뭐 이런 기타 뭐 자질구레한 규정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상 뭐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이 규정을 바꾸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드시 고발해야만 공소 제기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건 맞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지속적으로 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상조 위원장이 임명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이 규정을 말도 안 바꿔야 되는 되는 얘기지. 것인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무슨 위원장 하나 때문에 법을 바꿔야 될 일이 안 맞고 그럼 그 사람은 3년 지나면 그때 가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 선생님도 당연히 그럼 전속 고발권 조항은 개정하는 게 맞다는 거 보시는 건가요? 전속 고발권 개정은 사실 이 얘기 나온 지가 20년 된 얘기예요. 근데 꿀쩍도 안 해. 그리고 이것에 관련된 로비도 엄청나요. 아, 이거는 정말 이게 터지면은 사실은 엄청날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전속 고발권 폐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김상조 교수는 민간인 시절에 작년만 하더라도 나랑 의견이 달랐어요. 그러니까는 고발권 폐지하는 거 간단히 생각할 일 아니다. 왜냐하면 고발권을 폐지하면 그러면은 고발권을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냐? 검찰이 되겠죠. 검찰이 바로 고발이 아니라 바로 기소할 수 있게. 근데 기소인데 기소하기 전에 일반인도 그럼 고발할 수 있게 할 거냐? 우리나라에서 검찰에 그 5만 가지 갖고서는 고발이 남발을 하는 나라에서 이것이 이놈 저놈 다 고발을 갖다 해대기 시작하면 그중에서 검찰이 자기가 자의적으로 그중에서 골라가지고서 또는 뭐 이렇게 시켜서 그래도 고발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거는 못 믿는 검찰한테 고발권을 줬고 온 국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서는 저 고발 뭐 이번에도 지금 뭐 김상조 교수 부인 저 기간제 교수 된 거 갖고 고발하라는 나라 아니야 지금 교사 된 거 갖고 고발하라는 나라 아니야? 그러니까는 고발에 이렇게 남용되는 나라에서 고발의 문을 갖다 그러면 어떻게 열 거냐? 그 다음에는 그럴 경우에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그것은 그 법무부 안에 그 독점 그러니까 공정거래 관련된 것만을 다루는 그 국을 만들어서 거기서 전담하게 일반 검찰은 건드리지 않고 그게 이제 미국 방식인데 그렇게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뭐 그것만 갖고도 관련된 말하자면 형사법에서 바꿀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 바꿀 게 많다고 해서 안 바꿔야 된다는 뜻은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시작은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고발권 폐지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작년까지는 김상조 선생은 그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더니 막상 캠프에서는 고발권 폐지가 중론이니까 본인의 뜻을 이제 거기에 묻고 폐지하는 쪽으로 갔죠. 왜냐하면 뭐 아무나 폐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내는 거고 그건 정치권에서 해결할 문제니까 뭐 그렇게 되죠. 법률 개정이니까 국회 통과를 해야만 하는 건데
지금 야당도 사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래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지금 현재 이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여러 그런 재벌의 어떤 그 아니 이게 야당이 찬성한다라는 근거가 네네. 뭐냐고요? 그 공약을 볼 때도 자유한국당은 잘 모르겠는데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도 제 기억으로는 이 전속고발권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뭐 손볼 필요가 있다라고. 한국정당에서 공약에서 말했기 때문에 막상 법안이 올라왔을 때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순진한 얘기지. 네. 순진해요, 선수. 그 저기 그 법사위 안에서도 통과 못해요. 지금 거기 누구죠? 김용태 자유한국당에가 있죠. 바른정당이죠. 김용태. 그 사람이 19대 때 재벌 개혁 관련된 거 다 법사위 소위에서 그 사람이 다 막았어. 근데 일단은 지금 이제 김상조 교수를 이렇게 이제 강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이게 지금 상대방들이 지금 김상조 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뭔가 자꾸 흠집을 내야 되는데 그 이제 첫바따로 김상조를 끌어들이는 건데 게다가 또 이제 재벌 개혁이나 이런 쪽에 이제 앞서 있기 때문에 많은 중간에 그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 강경화 장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주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뭘 대단한 식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아니 그냥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보통 느끼기에 이 김상조 교수를 이렇게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을 해놓고 나면은 이 두 번째는 더 첩첩산중이 될 텐데. 첫 번째로 제 생각만 말씀드리면 예. 외교 정책은 한 나라의 외교 정책은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외무부 장관은 일종의 상당 부분의 대리인이고 뭐 여러분들도 그 동안에 뭐 이런저런 뭐 외무부 장관들 겪었지만 외무부 장관이 무슨 독자적인 무슨 정책을 해서 무슨 뭐 어쩌고 되는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외무부 장관이 이렇게 대단한 무슨 뭐가 아니고 그다음에는 강경화 씨는 그동안의 커리어를 보면 물론 우리나라에서 익숙한 대미 외교 또는 뭐 북한 외교 이런 거에 전공이 아니라는 걸 갖고 이제 약점을 잡고 뭐 그러는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굳이 외무부장 그러니까 나는 이거 되게 웃기는 쇼라고 생각하는 게 인준이 아니에요. 예. 그냥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을 할 건데 그냥 국회 보고 당신들도 한번 얘기해 봐봐.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얘기 나오는데 뭐 혹시 내가 잘 몰랐던 거가 나오거나 뭐 이런 게 나와서 뭐 국민들도 뭐 반대하고 그러면은 뭐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라는 게 제도의 취지인데 갑자기 쥐들이 뭐 대단한 무슨 칼이나 진 것처럼 설치는 꼴이 되게 웃기는 거죠. 청문회를 왜 해 그러면? 들어는 보는 거지 그냥 들어는. 대통령 임명 강행하면 강행하는 건데 지금 야당에서는 한 명이라도 낙마시켜야 자기들 자존심 세우는 것 같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지금 이 그분이 더 문제인데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요. 이제 제가 문재인 대통령 그래도 주변에서 좀 많이 봤던 사람으로서는 그 강경화 장관이 문 대통령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주 선생 말씀대로 그 외교는 대통령이 하는 거다. 근데 이제 우리 문 대통령이 해외 생활의 경험은 없잖아요. 뭐 영어도 물론 그럴 거고 물론 뭐 역대 대통령 중에서 누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뭐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가장 잘 외교적으로 이렇게 전달하고 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도 저는 강경화 장관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또 우리 문 대통령 이게 또 강경화 장관도 그냥 강행을 할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예. 그럼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표결에 들어가는 그 헌재 김희수. 예. 근데 김희수 김희수 소장이 후보는 국민의당에서 반대 못 할 거예요. 못할까요? 못할 아니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김희수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이 안 된다고 뭐 뭔 일 생겨요? 차라리 나 같으면 그걸 주고 이거를 취할 것 같은데. 그래요. 떨어뜨리려면 떨어뜨려 봐. 그래서 너 때문에 안 아이고, 된다고 뭐 다른 사람 아이고. 할게. 내가 금방 사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사박사박도 있고 사부작도 있어. 아, 그래요? 근데 사부작 잘못돼 있어 지금. 사부작 별로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행동하는 그런 모양이고 사박사박은 의성어예요.
배나 사과 같은 거를 이렇게 뻥튀기 같은 거 이렇게 씹어 먹는 소리 있잖아. 사박사박 그 얘기더라고. 아 그냥이에요. 아니 우리 사부작은 많이 써요. 사부작 저도 TK에서 듣긴 많이 했는데. 쓰는데. 아 TK. 맞아요. 샤투리야 이게. 예, 아, TK에서 사투리예요. 많이 써요. 그러나 그랬어요. 그 그랬으면 좋겠네. 예, 그냥 강행해버리면. 예,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 뭐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전직 외교부 수장들이 다 찬성 선언, 지지 선언했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도 찬성. 국민 여론도 60% 이상이 찬성.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을 해도 대통령이 제일 편안해 할 부담이 사람 되는 것은 같아. 뭐냐면 이제 아까 말한 거 연결돼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야당이 추경을 마음 놓고 소위 말하면 이제 그 통과 안 시켜줄 자극을 할까라는 예. 것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게 있다면 모를까 나머지는 뭐 신경 쓸 필요 전혀 그러면은 없는 것 같아요. 주 선생 말씀대로 추경 못하면 고만이지. 내년에 예산으로 가면 되잖아. 내 말이. 그런데 예. 저는 근데 추경을 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일단 말을 뱉었고 뭐를 했으면 그게 가볍지가 근데 않죠. 추경도 시간이 날짜가 있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게? 그럼요. 그렇지는 있죠. 않을 아니요. 텐데. 추경을 언제까지 그 시간이 넘어가면 추경이 안 되니까. 물론 뭐 12월 달 돼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 추경을 어제 대통령이 와서 설명하는 거를 보고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해야 되나라고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을 여론에 맡겨놓으면은 저는 야당들이 밀릴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어느 당도 지금 이 추경의 쓰임새를 갖고 거기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기들이 다 당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여론 믿고 가는 거죠. 그럴 건가요? 예. 예.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그 박근혜 정권 퇴진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주가가 연일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당분간 계속 이렇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까? 증권회사 임원 출신이신데 모른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해? 그런 거 몰라요. 다른 사람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주가, 아니,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무슨 뭐 효율적인 시장 가설에 해당되는 게 그런 건데, 그러니까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그 누군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 해요. 예. 근데 아는 사람 원래 없어. 알면은 그 사람들 다 떼부자 됐어.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그 원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는 척하고 진르고 이렇고 저렇고 설명하고 다니는 것이지 그걸로 굳이 뭐 밥 먹고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은 내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바보야. 예. 경제학 교수들이 주식 투자하면 다 실패한다고. 아, 미국 금리 인상은 이제 연관 없을까요? 우리 주식시장하고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왜 주가가 오를까 잘 약간 경기 회복되는 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구조조정도 하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기업의 이익이 상당히 늘었어요. 올해에도 조금 경기가 작년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들이 좀 시장에 좀 있는 것 같고 주식시장을 선행하는 게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기업 지배구조 관련된 개선이 좀 생기면 배당이라든가 아니면은 지배주주가 이제 돈 빼먹는 것들 좀 덜하고 뭐 이런 것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약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서로 상승작용하는 거 아닌가. 그 문영표 전 장관 또 홍한선 기금운용본부장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2년 6개월이죠. 실형 받았는데 국민연금 운영에 대한 문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연금 운영 부분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부분은 뭐라고 볼 수 그 있을까요? 맨날 가장이라고 물어본다니까. 이건 날로 방송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질문하는데 복잡한 문제를 자꾸 가장 물어보면은 성실한 사람은 대답을 못해요. 차라리. 방송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몇 가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국민연금 어떤 제도 아니면 연금 운용. 지금 당장으로는 이게 뭐 일부 좀 알려져 있지만 문영표의 지시를 받고 홍한선이 투자위원회에서 자료 조작을 하는데 적극 가담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 조직 안에 있으면서 게다가 승진까지 하고 멀쩡하게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문영표 홍한선 재판에서 이제 증인 진술로 나온 것들이고 저는 이제 특검 가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뭐냐면
막상 국민연금에 개입을 하기로 한 결정은 최종적인 결정은 굉장히 늦게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2015년 7월 10일 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고 이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니네들 자체적으로 회의에서 처리하라고 나오는 최종 지령이 내려온 게 7월 8일이에요. 7월 8일 리서치 팀장을 하는 최준규라는 팀장이 그 밑에 있는 리서치 애널리스트를 불러서 시너지 효과 나와가지고서는 뭐 합병하는 게 좋은 것처럼 시너지 효과를 불러라는 그 자료 조작의 지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뭐 수익의 상승률 뭐 어쩌고 말해가지고서는 숫자를 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올려주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7월 10일 날 투자위원회 그 회의록을 갖다 보시면 그 바람 잡은 사람이 바로 그 최준규인 거야. 원래는 그 사람도 처음에는 찬성 안 했던 사람이야. 그 최준규가 지금 주식운용본부장이 돼 있어요. 요번에 승진했어.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요새 알아가지고 그걸 갖고서 지금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했는데 이제 국민연금운용본부의 지금도 공식적인 그 입장은 뭐냐면 우리는 잘못하는 거 없고 우리 생각대로 한 거다. 뭐 이런 식의 그 논리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난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왜 자체 감사도 안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위에 사람은 감옥에 가 있는데 그 시킨 거를 그대로 한 인간들은 우리는 그런 일 없는데라고 하는 그거를 오피셜 포지션이지 공식적인 거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아주 웃기는 현상이 있는데 특검에다 물어봤어요. 왜 저 친구들을 기소를 안 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큰 거 잡느라고 잔챙이 지금 할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든 다른 뭐 검찰에서 뭘 하든 간에 가지고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잔챙이라든지 잡아늘 일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하우스 클리닝이 큰 문제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조직이 근본적으로 그 윤리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문가로서의 조직의 어떤 그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조직이라는 뜻인데 그걸 지금 거의 600조 해당되는 돈을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적절한 표현이 숙청인지 숙정인지는 모르겠으나 대대적인 숙청과 숙청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또 거기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 그 컬처도 나쁘고 전주로 갖고 보수도 낮고.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어디서 잘려가지고 갈 데 없는 사람이나 갈 직장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가. 이게 지금 말이 돼요? 500 월급도 많고 그렇지 않아요? 편하고? 펀드 매니지먼트 인더스트리 그러니까는 자산운용업에서 훌륭한 펀드 매니저한테 주는 보수 기준을 치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전주까지 갔어.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갈 리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왜 그렇게 됐냐면 이게 보사부 이 국민연금이 정말 웃기는 게 뭐 제도 이쪽에 된 걸 자체하고 지금의 국민연금 운용본부에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누가 지느냐 아주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이놈 저놈 다 하나씩 낄 수 있게 되어 있고 뭐 전문성도 없는 뭐 기금운용위원회가 따로 하나 밖에 있고 그러니까 어쩌다가 말하자면 옛날에 기재부 관료들이 국민연금을 주무를 때에 그 분탕질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 조직의 민주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여러 다양한 견제 장치는 들어왔는데 너무 견제 장치가 많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지나요? 효율과 책임성이 확 없어져 버린 결과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 안 돼 버리고 그 기금운용본부장 자체가 지금 2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갈아대고 앉았고 게다가 가는 사람들은 운용에 전문가가 가지도 않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밑에다가 말하자면 하여튼 뭐 정말 문제가 큰 조직이 돼 버렸는데 저걸 어떻게 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궁금한 게 국민연금도 그 자산 운용의 이 기능이 아주 우수한 사람이 필요한데요.
아주 우수한 사람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적어도 시장에서 인정하는 정도의 수준은 되는 사람이 가 있어야죠. 이사장의 역할은 뭐고? 잘 모르겠어요. 그 이사장이 뭐 하는데. 그냥 이사장이 지금은 거의 정치적인 그런 그 뭐 용도로 많이 쓰인 것 같다는 느낌이 정치의 드는데. 퇴물들과 있는 것이죠. 근데 퇴물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 자산을 운영하는데 자기 이번에 삼성의 그 합병을 도운 것 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그런 말 들을 사람들이 예,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악역을 이명박 하면서. 정부 때 초임 금융위원장을 했던 정광훈 씨가 실력이 없는 것이 드러나니까 1년 만에 그만두고 대신에 보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가요. 그 이제 3년 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 후임으로 최강 씨라는 사람이 가요. 최강 씨는 이제 외대 경제학과 교수인데 관변학자로 뭐 조세연구원장도 하고 뭐 국회 입법조사처장도 하고 뭐 어쩌고 하신 분인데 나이도 많이 드신 분인데 딱히 뭐 국민연금에 관련돼서 뭘 해야 될 게 있는지 잘 모를 분이 가서 계셨어요. 그러더니 뭐 그다음에 이제 문영표 씨가 머스 때문에 잘리고 난 다음에 최강 느닷없이 후임으로 갔죠. 간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라는 자리가 그냥 뭐 이것저것 좀 뭐 정치적인 보훈을 해줘야 될 사람 그냥 갔다가 그냥 앉히는 편한 좋은 뭐 월급 받고 그냥 노는 자리가 돼버린 꼴이 보사부 되었고. 장관이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문영표가. 왜냐면은 그러니까 할 일 없이 장관보다 이 자리가 훨씬 좋은 데라고. 폼 잡고 뭐 놀기는 되게 좋은 자리. 근데 국민들 그 노후를 책임질 뭐 400조 뭐 이런 큰 550조. 550조? 큰 건데 그렇게 아무나 막 가면 됩니까 그게? 돈을 안 벌어도 되잖아요. 뭐 아무나 가는 게 뭐 꼭 그 자리뿐인가 우리는. 뭐. 아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주박사 거는 가시면 되겠네. 저랑은 일을 안 하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오늘 저는 결정됐네요. 드디어. 궁금한 게 제가 또 얘기 듣기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자기 뜻대로 투자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이게 국민연금관리공단에는 두 가지 크게 보면 일이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수금을 해서 지불해 주는. 그렇죠?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은행으로 치면 리테일 브랜치 창구 업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갖고 온 돈이 쌓인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운영을 갖다 해야 되는 자산운용본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산운용본부는 애초에 말하자면 국민이 모은 돈이니까 소위 말하면 그 감시하는 사람이 많아요. 게다가 그게 보사부 밑으로 들어가 있어. 근데 보사부의 사람들 보건복지부와 보사부 자산 운용의 일은 아무 연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저거 갖고도 지금 공사를 하자 전문성을 갖다 키워줄 수 있는 독립공사기관 하자는 말이 나온 지가 한 10년 됐는데 꼼짝도 안 해. 이게 사실은요, 이거 우리 책에서도 그 말 했지만 잘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가 IMF 위기 때 미국과 IMF가 시킨 경제개혁 몇 개 빼놓으면 지난 20년 동안 전체적인 사회나 경제제도의 틀이 하나 바뀐 게 없어요. 응? 적폐라고 하는 것이 쌓인 폐단이라고 치면 이게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면에서 지금 너무너무 개혁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이제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저런 식의 그 가버넌스 체제를 그대로 놔두면 안 돼. 그 아까 최강 전 이사장 이야기하셨는데요. 최강 이사장이 그 홍한선 운영본부장 연임을 반대했고 그래서 청와대가 싫어했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문영표가 들어가서 이 홍한선 기금 운영본부장을 연임을 찬성 이렇게 됐다고 하던데 그러면은 이 운영본부장의 역할이 막강한가요? 막강하지. 막강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 네. 역시 뭐냐면 그 사람도 전체적인 운용에 있어서는 뭐 주식과 채권 해외에 대해서 얼마만큼 얼로케이트 배분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혼자의 독단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혼자 안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커미티 왕국이에요 거기가. 이것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어요. 예, 국민연금 법에. 있죠. 그래서 역시 그 위원회가 의결을 하는 건데 사실 뭐 형식은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그 의결 위원회가
말하자면 무슨 뭐 가입자 대표, 뭐 소비자 대표 어쩌고 해가지고서는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모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말하자면 형식적인 추인만 할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 있는 뭐 아무런 것이 외부의 하나도 위원회 없고. 있잖아요. 전문위원. 그건 의결권 전문이고 이 사람들도 또 비상임이야. 그 뭐 풀타임으로 앉아가지고 보는 것도 예, 아니고 예.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래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중에 비상임 위원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게 다 뭐냐면 관료들이 지들이 씹어먹기 좋게 만들어놓은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 그러면은 국민연금의 운영위원장, 네. 기금 운영 그 본부장이 하는 일이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지금 장관리공단 이사장 이렇게 가는데 그거는 이슈가 아니라요. 그건 누구를 시키든 현재 구조에서는 아니, 별로 내가 물어볼 달라질 거 거는 없다는 그게 거예요. 아니라 지금 이번에 그 삼성물산 합병 관련되는 얘기들을 예를 들어 보면 또 알 수 있듯이 국민연금 관리공단 이사장이나 그 기금 운영본부장의 역할이 뭐 아무거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이 550조의 돈을 갖고 이 기금 운영을 할 때는 회사를 살리고 죽이고 어느 회사에 특혜를 주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대로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게 바로 그런 건데 법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도 그런 것에 대한 자기가 지시를 해서 영향을 주면은 그것이 그 권한 남용이에요. 못하게 되어 있어. 그래놓고 또 하지 또. 하는 정도가 그러니까 아니지. 국회 와가지고 문영표 나는 그런 적 없다. 왜냐면 했다고 말하는 순간 그건 위법이거든. 근데 우리나라 또 그렇게 또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눈가리와 아웅이 워낙 많은 나라가 치는데 그렇지만 만약에 자기가 법을 제대로 지키겠다는 사람이 가면 운영에 관련해서 관리공단 이사장은 얘기하면 안 되게 돼 있어. 그런 거예요. 그래요. 국민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책에도 좀 있던데 국민연금 이야기하면 고갈 걱정 많은 국민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국민연금 보험료를 좀 인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고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무의미한 얘기라는 거죠. 어떤 점이 무의미한 거죠? 지금 한 2시간 더 얘기할 겁니까? 10분 만에 줄여서 얘기해 주세요. 네. 국민연금은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보다는 이제 노령연금이죠, 사실은.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원래 건강보험이랑 똑같은 제도예요. 뭐냐면은 건강보험은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내가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지만 내가 병에 걸렸으면은 도와줄 거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병에 걸린 사람에 들어가는 병원비를 내가 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바로 사회적 보험이라고 하는 게 그 뜻이에요. 사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건데. 국민연금도 똑같아요. 세대 간 사회적 보험이에요. 뭐냐면 지금 젊은 사람이 지금 늙은 사람한테 살 수 있도록 돈을 주고 왜 하냐면은 내가 늙으면 또 다음 세대의 젊은 사람들이 나의 부양에 대한 일부 도움을 줄 거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서는 만든 제도인데 한국은 그것이 사회보험이라는 개념은 홀랑 없어지고 이게 소위 말하면 내가 낸 돈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은 그 민간 보험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률로 돈을 돌려받는 무위험 고수익 재테크 수단인 걸로 국민들이 착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고갈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내 돈이 들어갔는데 네가 어디서 쓰면 그러면 고갈된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있는 한 고갈은 없는 거예요, 원래. 왜냐하면 국가가 있다는 뜻은 뭐냐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고 국가가 사는 사람 중에는 젊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 젊은 사람이 있는 한 국민연금은 고갈이 될 수가 없어요, 원래가. 그 국정기획자문위 그 사회분과의 김현명 위원장이 국민연금 고갈 방지에 매달리는 프레임을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했던데 같은 맥락인 똑같은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듣고 네.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하겠습니다. (93회) 같이 하셨는데 뭐 괜찮죠? 네.
네. 멤버도 좋고 분위기도 뒤에 좋고. 가서 저한테 또 구박하는 건 아니지? 이제 안 간다고 이렇게. 그래요. 일부에서 경제 알아야 바꾼다. 에서 했었던 얘기 다시 한번 이제 했었는데 일단 그 이제 94회에서는 김상조 위원장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 임명됐어요. 우리 녹화 시간으로 오늘 화요일이죠. 임명됐는데 야당은 계속 반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임명 강행한 거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 선생님이 보시기에 그 대통령의 이번에 결단 어떻게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네, 잘하셨죠. 그러면 공 선생이 바라보는 김상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페이스북에 그냥 잠깐 이렇게 쓰셨지만은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페이스북 그냥 읽어보면 알 텐데. 아 모르겠어요. 그래도 얘기해봐. 그렇게 감정을 실어서 남을 칭찬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아, 예. 그런데 아주 김상조 선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별나게 아니, 이렇게 그게 얘기돼. 사실은 그렇게 된 이유가 주말에 이제 국회의원들 몇 명 좀 컨택트를 해봤는데 그 사람들의 하는 그 반응들을 보고 조금 기분이 이제 더 안 좋았던 것도 있죠. 국민의당 의원 만나셨구나. 네. 네. 김상조 교수는 좀 독특한 스타일이에요. 뭐냐면 보통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런 그 진보 경제학자라고 하면 좀 하다가 좀 지쳐서 제풀에 좀 나가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은 열정은 있는데 세상은 안 바뀌니까. 근데 김상조 교수는 거의 20년이죠. 20년이 넘게 재벌개혁 운동에 관련된 일을 뭐 밤낮 정말 말 그대로 밤과 낮 없게 주중 주말 없게 헌신적으로 일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끼리도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얘기하다가 자기 집에 안 가고 사무실 가서 밤에 9시나 10시쯤 사무실 간대.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뭐 마저 더 할 것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 경제개혁 연대를 지금 한 17년 하는데 그걸 뭐 거의 본인이 직접 끌다시피 하고 일을 해왔는 사람인데 예.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안지 한 20년 되는데 처음 이 소개를 받을 때 정원천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옛날에는 정원천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우리 상조 그랬어. 그렇게 굉장히 말하자면 당신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 뭐냐면 이제 홍익대학교의 전성인 교수고 또 하나는 이제 김상조인데 그거 소위 말하면 학교에서 배운 공부를 현실 생활 사회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그걸 반영하는 그러한 노력을 한편으로는 교수로서 자기들 뭐라 하자면 승진을 위해서 뭐 연구 논문 써야 되고 하는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꾸준하게 오래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예. 그거를 정말 헌신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게다가 뭐 우리도 이제 처음 지명될 때 뭐 무슨 또 시비거리가 생기는 건 아닌가 걱정했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예.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갖고 막 이러고 저러고 뭐 조중동에서 뭐 하고 뭐 한나라당에서 하고 뭐 하는 것까지야 뭐 그렇다고 하겠는데 한나라당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한나라당이 없고 있긴 있습니다. 네. 네. 아 있어. 자유한국당. 근데 다른 사람들까지 이렇게 말하자면 정략적인 이유로 이러쿵저러쿵 딴소리하는 거를 보면서 아 정말 국회의원은 상대할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근데 우리 상조 하니까 무슨 상조회사 느낌이 나는데. 네. 예. 그때는 상조란 단어가 없었어.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은 김상조 그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두고 봐야죠.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장에 그동안 개혁적인 인사가 임명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실제적인 정책의 집행과 또는 법제적인 개혁이라는 면에서 뭘 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는 그 정권적인 차원에서 또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것을 크게 보면 독과점 말하자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재벌 정책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하나같이 그동안에 개혁하자고 말하지만 막상 그것이 대기업의 뭔가가 그 일하는데 좀 부담이 된다는 소리만 들으면 쑥쑥 들어갔단 말이에요. 용두사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가가지고 과연 정권적인 차원에서 얼마만큼 실행력을 가질 수 있을 거냐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공정거래위원 또는 공정거래 관련된 법제가 그거 역시 말하자면 굉장히 그 참호에 들어가 있는 관료들한테 완전히 다 맡겨져 있는 제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 하나 딱 됐다고 하면 뭐 밑에 사람들이 이렇군저렇고 슬슬 뭐 돌아가고 뭐 보고 안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거 뭐 법제적으로 이거 때 7월 8일 리서치 팀장을 하는 최준규라는 팀장이 그 밑에 있는 리서치 애널리스트를 불러서 시너지 효과 나와가지고서는 뭐 합병하는 게 좋은 것처럼 시너지 효과를 불려라는 그 자료 조작의 지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뭐 수익의 상승률 뭐 어쩌고 말해가지고서는 숫자를 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올려주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7월 10일 날 투자위원회 그 회의록을 갖다 보시면 그 바람 잡은 사람이 바로 그 최준규인 거야. 원래는 그 사람도 처음에는 찬성 안 했던 사람이야. 그 최준규가 지금 주식운용본부장이 돼 있어요. 요번에 승진했어.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요새 알아가지고 그걸 갖고서 지금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했는데 이제 국민연금운용본부의 지금도 공식적인 그 입장은 뭐냐면 우리는 잘못하는 거 없고 우리 생각대로 한 거다. 뭐 이런 식의 그 논리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난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왜 자체 감사도 안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위에 사람은 감옥에 가 있는데 그 시킨 거를 그대로 한 인간들은 우리는 그런 일 없는데라고 하는 그거를 오피셜 포지션이지 공식적인 거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아주 웃기는 현상이 있는데 특검에다 물어봤어요. 왜 저 친구들을 기소를 안 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큰 거 잡느라고 잔챙이 지금 할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든 다른 뭐 검찰에서 뭘 하든 간에 가지고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잔챙이라든지 잡아낼 일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하우스 클리닝이 큰 문제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조직이 근본적으로 그 윤리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문가로서의 조직의 어떤 그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조직이라는 뜻인데 그걸 지금 거의 600조에 해당되는 돈을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적절한 표현이 숙청인지 숙정인지는 모르겠으나 대대적인 숙청과 숙청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또 거기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 그 컬처도 나쁘고 전주로 갖고 보수도 낮고.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어디서 잘려가지고 갈 데 없는 사람이나 갈 직장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가. 이게 지금 말이 돼요? 500 월급도 많고 그렇지 않아요? 편하고? 펀드 매니지먼트 인더스트리 그러니까는 자산운용업에서 훌륭한 펀드 매니저한테 주는 보수 기준을 치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전주까지 갔어.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갈 리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왜 그렇게 됐냐면 이게 보사부 이 국민연금이 정말 웃기는 게 뭐 제도 이쪽에 된 걸 자체하고 지금의 국민연금 운용본부에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누가 지느냐 아주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이놈 저놈 다 하나씩 낄 수 있게 되어 있고 뭐 전문성도 없는 뭐 기금운용위원회가 따로 하나 밖에 있고 그러니까 어쩌다가 말하자면 옛날에 기재부 관료들이 국민연금을 주무를 때에 그 분탕질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 조직의 민주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여러 서로 다양한 견제 장치는 들어왔는데 너무 견제 장치가 많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지나요? 효율과 책임성이 확 없어져 버린 결과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 안 돼 버리고 그 기금 운용 본부장 자체가 지금 2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갈아대고 앉았고 게다가 가는 사람들은 운용의 전문가가 가지도 않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밑에다가 말하자면 하여튼 뭐 정말 문제가 큰 조직이 돼 버렸는데 저걸 어떻게 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궁금한 게 국민연금도 그 자산 운용의 이 기능이 아주 우수한 사람이 필요한데 아주 우수한 사람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적어도 시장에서 인정하는 정도의 수준은 되는 사람이 가 있어야죠. 이사장의 역할은 뭐고? 잘 모르겠어요. 그 이사장이 뭐 하는데. 그냥 이사장이 지금은 거의 정치적인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정치의 퇴물들과 있는 것이죠. 근데 퇴물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 자산을 운용하는데 자기 이번에 삼성의 그 합병을 도운 것 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그런 말 들을 사람들이 예,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이명박 하면서. 정부 때 초임 금융위원장을 했던 정광훈 씨가 실력이 없는 것이 드러나니까 1년 만에 그만두고 대신에 보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가요. 그 이제 3년 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 후임으로 최강 씨라는 사람이 가요. 최강 씨는 이제 외대 경제학과 교수인데 관변학자로 뭐 조세연구원장도 하고 뭐 국회 입법조사처장도 하고 뭐 어쩌고 하신 분인데 나이도 많이 드신 분인데 딱히 뭐 국민연금에 관련돼서 뭘 해야 될 게 있는지 잘 모를 분이 가서 계셨어요. 그러더니 뭐 그다음에 이제 문영표 씨가 머스 때문에 잘리고 난 다음에 느닷없이 간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라는 자리가 그냥 뭐 이것저것 좀 뭐 정치적인 보훈을 해줘야 될 사람 그냥 갔다가 그냥 앉히는 편한 좋은 뭐 월급 받고 그냥 노는 자리가 돼버린 꼴이 보사부 장관 때문에 뭐 실행하기 어렵다는 동 뭐 이것저것 돌리고 잘 모르겠으면 뭐 위원회 만들어서 뭐 추진위원회 만들자는 등 이런 식으로 시간 때우기 정말 뭐 쉽거든요. 관료들의 저항.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 한 사람 달랑 들어가지고 뭘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상조 선생한테 혼자 들어가면 안 된다. 더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게 뭐 모든 조직이 그런데 밖에서 사람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 자리 뺏긴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흔히 모피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기재부 관료들끼리의 그 지들끼리 싸우는 아성 이게 조그맣게 있지만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료와 퇴직관료 사이의 그 끈끈한 지들끼리 먹고 사는 그 사슬이 또 하나 있어요. 요번에도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왜 공정거래위원 부위원장이라는 친구가 거의 뭐 실시간 중계로 삼성이랑 그렇죠. 얘기를 하고 저 개인적으로 알아요. 나는 뭐냐면 나도 만났으니까 뭐냐면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정도를 하고 나서 나오고 난 다음에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 있으면서 연간 한 4, 5억 받으면서 자기 입으로 그래. 뭐 우리야 1년에 한 서너 번 전화 걸어서 풀어주면 된대. 밥값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 중간에 나간 사람, 정년돼서 나간 사람 해가지고 주르르 있어. 정관예우랑 똑같아요. 지금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무원들도 저 퇴직하면은 저 선배들 밑으로 연결로 해가지고 또 먹고 또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위원장이야 뭐 3년 있다가 가든 2년 있다가 가든 가고 나면 또 우리는 또 우리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라서 저걸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면 기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조직에 관련된 법제를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쉽지 않아요.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잖아요, 이게.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을 이제 임명한 거고 공정거래위원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을 하는 건데 위원장 한 명으로 되는 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게 또 말하자면 눈 가리고 아웅인데 우리나라가 위원이라고 만들어내는 게 의미가 없는 게요. 예를 들면 뭐 금융감독위원, 금융위원장도 그래요. 그게 정부 기관인데 독임제가 아니고 독임이라는 게 이제 싱글 한 사람이 임명됐다라는 뜻으로 다른 장관과 달리 금융위원회도 위원회로 돼 있어. 그 위원회 하나에 위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회의의 장이 위원장일 뿐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원장도 그게 보스처럼 자기가 다 주문을 넣어요. 공정거래위원장도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위원회라는 말이 한국인의 그 문화에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권력의 그 공점, 권력을 같이 나눠서 협의에 의해서 무슨 일을 갖다 결정한다는 것 자체를 아는 나라가 아니라서 위원회라고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혹시 기존에 있던 뭐 공정거래 위원들이 뭐 김상조 신임 위원장을 뭐 비토한다든지 아니면 뭐 속된 말로 뭐 왕따시킨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면 자르면 되니까. 그렇죠. 장관급이고 네.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결국은 또 위에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또 무슨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도 그렇지만 이제 그런 짓을 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뭐냐면 지들끼리 뒤에서 사박사박 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걸 해놓고 위원장이 이제 말하자면 이거 안 된다 하면은 이제 한두 번은 위원장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해놓고서 뒤들기 이제 기자들한테 푸는 거지. 위원장이 뭐 독선적이고 뭐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뭐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또 뒤에서 이제 칼질하는 소리를 쫙 풀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나중에 또 청와대에서 두고 아이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래가지고서 또 그 사람 또 일찍 내고 이런 짓 우리나라 계속해서 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죠. 근데 주 선생 쓰는 그 단어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부사들을 내가 보는데 아까 사부작하고 지금 사박사박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비슷한데 조금씩 시험이 뉘앙스는 다르죠. 뭐가 다르게 사부작은 약간씩 인크로 그러니까 이렇게 점령을 해오는 사부작 거고. 야금야금 예, 야금야금 들어오고 사박사박은 이제 소리 안 나게 살금살금 소리 안 나게 이렇게 지나가고 흔적 안 남게 그런 다르구나. 그런 뜻으로 저는 두 개 거의 비슷한 줄 알았는데. 그걸 또 미묘한 차이를 또 발견하셨네요. 네. 아니 똑같은데 네. 사부작을 몇 번 썼거든요. 사박사박은 처음 들었어 오늘. 공정거래법이 이름이 이제 정식 명칭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게 계속 문제됐던 게 이게 전속 고발권 아닙니까? 네. 결국은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으면 뭐 대부분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 네. 그리고 또 아주 예외적으로 규정은 있습니다. 뭐 검찰총장이 뭐 고발 요청을 이제 고발을 이제 요청할 수 있다. 뭐 이런 기타 뭐 자질구레한 규정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상 뭐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이 규정을 바꾸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드시 고발해야만 공소 제기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건 맞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지속적으로 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상조 위원장이 임명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이 규정을 말도 안 되는 바꿔야 되는 얘기지. 것인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무슨 위원장 하나 때문에 법을 바꿔야 될 일이 안 맞고 그럼 그 사람은 3년 지나면 그때 가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 선생님도 당연히 그럼 전속 고발권 조항은 개정하는 게 맞다는 거 보시는 건가요? 전속 고발권 개정은 사실 이 얘기 나온 지가 20년 된 얘기예요. 근데 꿀쩍도 안 해. 그리고 이것에 관련된 로비도 엄청나요. 이거는 정말 이게 터지면은 사실은 엄청날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전속 고발권 폐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김상조 교수는 민간인 시절에 작년만 하더라도 나랑 의견이 달랐어요. 그러니까는 고발권 폐지하는 거 간단히 생각할 일 아니다. 왜냐하면 고발권을 폐지하면 그러면은 고발권을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냐? 검찰이 되겠죠. 검찰이 바로 고발이 아니라 바로 기소할 수 있게. 근데 기소인데 기소하기 전에 일반인도 그럼 고발할 수 있게 할 거냐? 우리나라에서 검찰의 그 5만 가지 갖고서는 고발이 남발을 하는 나라에서 이것이 이놈 저놈 다 고발을 갖다 해대기 시작하면 그중에서 검찰이 자기가 자의적으로 그중에서 골라가지고서 또는 뭐 이렇게 시켜서 그래도 고발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거는 못 믿는 검찰한테 고발권을 줬고 온 국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서는 저 고발 뭐 이번에도 지금 뭐 김상조 교수 부인 저 기간제 교수 된 거 갖고 고발하라는 나라 아니야 지금 교사 된 거 갖고 고발하라는 나라 아니야. 그러니까
고발에 이렇게 남용되는 나라에서 고발의 문을 갖다 그러면 어떻게 열 거냐. 그 다음에는 그럴 경우에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그것은 그 법무부 안에 그 독점 그러니까 공정거래 관련된 것만을 다루는 그 국을 만들어서 거기서 전담하게 일반 검찰은 건드리지 않고 그게 이제 미국 방식인데 그렇게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뭐 그것만 갖고도 관련된 말하자면 형사법에서 바꿀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 바꿀 게 많다고 해서 안 바꿔야 된다는 뜻은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시작은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고발권 폐지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작년까지는 김상조 선생은 그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더니 막상 캠프에서는 고발권 폐지가 중론이니까 본인의 뜻을 이제 거기에 묻고 폐지하는 쪽으로 갔죠. 왜냐하면 뭐 아무런 폐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내는 거고 그건 정치권에서 해결할 문제니까 뭐 그렇게 되죠. 법률 개정이니까 국회 통과를 해야만 하는 건데 지금 야당도 사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래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지금 현재 이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여러 그런 재벌의 어떤 그 아니 이게 야당이 찬성한다라는 근거가 네네. 뭐냐고요? 그 공약을 볼 때도 자유한국당은 잘 모르겠는데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도 제 기억으로는 이 전속고발권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뭐 손볼 필요가 있다라고. 한국정당에서 공약에서 말했기 때문에 막상 법안이 올라왔을 때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순진한 얘기지. 네. 순진해요, 선수. 그 저기 그 법사위 안에서도 통과 못해요. 지금 거기 누구죠? 김용태? 자유한국당에가 있죠. 바른정당이죠. 김용태. 그 사람이 19대 때 재벌개혁 관련된 거 다 법사위 소위에서 그 사람이 다 막았어. 근데 일단은 지금 이제 김상조 교수를 이렇게 이제 강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이게 지금 상대방들이 지금 김상조 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뭔가 자꾸 흠집을 내야 되는데 그 이제 첫바다를 김상조를 끌어들이는 건데 게다가 또 이제 재벌 개혁이나 이런 쪽에 이제 앞서 있기 때문에 많은 중간에 그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 강경화 장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주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뭘 대단한 식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아니 그냥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보통 느끼기에 이 김상조 교수를 이렇게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을 해놓고 나면은 이 두 번째는 더 첩첩산중이 될 텐데 첫 번째로 제 생각만 말씀드리면 외교 정책은 한 나라의 외교 정책은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외무부 장관은 일종의 상당 부분의 대리인이고 뭐 여러분들도 그 동안에 뭐 이런저런 뭐 외무부 장관들 겪었지만 외무부 장관이 무슨 독자적인 무슨 정책을 해서 무슨 뭐 어쩌고 되는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외무부 장관이 이렇게 대단한 무슨 뭐가 아니고 그다음에는 강경화 씨는 그동안의 커리어를 보면 물론 우리나라에서 익숙한 대미 외교 또는 뭐 북한 외교 이런 거에 전공이 아니라는 걸 갖고 이제 약점을 잡고 뭐 그러는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굳이 외무부장 그러니까 나는 이거 되게 웃기는 쇼라고 생각하는 게 인준이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을 할 건데 그냥 국회 보고 당신들도 한번 얘기해 봐봐. 그다음에 이제 그 얘기 나오는데 뭐 혹시 내가 잘 몰랐던 거가 나오거나 뭐 이런 게 나와서 뭐 국민들도 반대하고 그러면은 뭐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라는 게 제도의 취지인데 갑자기 쥐들이 뭐 대단한 무슨 칼이나 진 것처럼 설치는 꼴이 되게 웃기는 거죠. 청문회를 왜 해 그러면? 들어는 보는 거지 그냥 들어는. 대통령 임명 강행하면 강행하는 건데 지금 야당에서는 한 명이라도 낙마시켜야 자기들 자존심 세우는 것 같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지금 이 그분이 더 문제인데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그래도 주변에서 좀 많이 봤던 사람으로서는 그 강경화 장관이 문 대통령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주 선생 말씀대로 그 외교는 대통령이 하는 거다.
근데 이제 우리 문 대통령이 해외 생활의 경험은 없잖아요. 뭐 영어도 물론 그럴 거고 물론 뭐 역대 대통령 중에서 누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뭐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가장 잘 외교적으로 이렇게 전달하고 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도 저는 강경화 장관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또 우리 문 대통령 이게 또 강경화 장관도 그냥 강행을 할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할 거라고 예, 봐요. 예. 그럼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이 표결에 들어가는 그 헌재 김희수. 예. 근데 김희수 김희수 소장이 후보는 국민의당에서 반대 못 할 거예요. 못할까요? 못할 아니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김희수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이 안 된다고 뭐 뭔 일 생겨요? 차라리 나 같으면 그걸 주고 이거를 취할 것 같은데 그래요. 떨어뜨리려면 떨어뜨려 봐. 그래서 너 때문에 안 된다. 아이고, 뭐 다른 사람 아이고. 할게. 내가 금방 사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사박사박도 있고 사부작사부작도 있어. 아, 그래요? 근데 사부작 잘못돼 있어 지금. 사부작 별로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행동하는 그런 모양이고 사박사박은 의성어예요. 배나 사과 같은 거를 이렇게 뻥튀기 같은 거 이렇게 씹어 먹는 소리 있잖아. 사박사박 그 얘기더라고. 아 그냥이에요. 아니 우리 사부작은 많이 써요. 사부작 저도 TK에서 많이 했는데. 쓰는데. 아 TK. 맞아요. 사투리야 이게. 예, 아, TK에서 사투리예요. 많이 써요. 그러나 그랬어요. 그 그랬으면 좋겠네. 예, 그냥 강경화 강행해버리면. 예,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 뭐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전직 외교부 수장들이 다 찬성 선언, 지지 선언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도 찬성. 국민 여론도 60% 이상이 찬성.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을 해도 대통령이 제일 편안해 할 되는 사람 것은 같아. 뭐냐면 이제 아까 말한 거 연결돼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야당이 추경을 마음 놓고 소위 말하면 이제 그 통과 안 시켜줄 자극을 할까라는 예. 것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게 있다면 모를까 나머지는 뭐 신경 쓸 필요 전혀 그러면은 없는 것 같아요. 주 선생 말씀대로 추경 못하면 고만이지 내년에 예산으로 가면 되잖아. 내 말이. 그런데 예. 저는 근데 추경을 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일단 말을 뱉었고 뭐를 했으면 그게 가볍지가 근데 않죠. 추경도 시간이 날짜가 있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게? 그러면 그렇지는 있죠. 않을 아니요. 텐데. 추경을 언제까지 그 시간이 넘어가면 추경이 안 되니까. 아 물론 뭐 12월 달 돼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 추경을 어제 대통령이 와서 설명하는 거를 보고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해야 되나라고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을 여론에 맡겨놓으면은 저는 야당들이 밀릴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어느 당도 지금 이 추경의 쓰임새를 갖고 거기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기들이 다 당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여론 믿고 가는 거죠. 그럴 건가요? 예. 예.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그 박근혜 정권 퇴진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주가가 연일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당분간 계속 이렇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까? 증권회사 임원 출신인데 모른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해? 그런 거 몰라요. 다른 사람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주가, 아니,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무슨 뭐 효율적인 시장 가설에 해당되는 게 그런 건데, 그러니까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그 누군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 해요. 네. 근데 아는 사람 원래 없어. 알면은 그 사람들 다 떼부자 됐어.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그 원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는 척하고 질르고 이렇고 저렇고 설명하고 다니는 것이지 그걸로 굳이 뭐 밥 먹고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은 내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바보야. 예. 경제학 교수들이 주식 투자하면 다 실패한다고. 아, 미국 금리 인상은 연관 없을까요? 우리 주식 시장하고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왜 주가가 오를까 잘 약간 경기 회복되는 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구조조정도 하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기업의 이익이 상당히 늘었어요. 올해에도 조금 경기가 작년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들이 좀 시장에 좀 있는 것 같고 주식시장을 선행하는 게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기업 지배구조 관련된 개선이 좀 생기면 배당이라든가 아니면은 지배주주가 이제 돈 빼먹는 것들 좀 덜하고 뭐 이런 것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약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서로 상승작용하는 거 아닌가. 그 문영표 전 장관 또 홍한선
기금운용본부장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2년 6개월이죠. 네. 실형 받았는데 국민연금 운영에 대한 문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연금 운영 부분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부분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 맨날 가장이라고 물어본다니까. 이건 날로 방송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질문하는데 복잡한 문제를 자꾸 가장 물어보면은 성실한 사람은 대답을 못해요. 차라리. 방송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몇 가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국민연금 어떤 제도 아니면 연금 운용. 지금 당장으로는 이게 뭐 일부 좀 알려져 있지만 문용표의 지시를 받고 홍한선이 투자위원회에서 자료 조작을 하는데 적극 가담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 조직 안에 있으면서 게다가 승진까지 하고 멀쩡하게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문용표 홍한선 재판에서 이제 증인 진술로 나온 것들이고 저는 이제 특검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뭐냐면 막상 국민연금에 개입을 하기로 한 결정은 최종적인 결정은 굉장히 늦게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2015년 7월 10일 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고 이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니네들 자체적으로 회의에서 처리하라고 나오는 최종 지령이 내려온 게 7월 8일이에요.